이제부터는 실제 리액트 테스트 앱에 적용해보는 심화 예제를 진행해 볼 텐데요. 기초 단계만으로 충분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제작할 UI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성된 앱에 이 부분을 제작해 볼 것인데요. 회원을 등록할 수 있는 UI를 제작하고 추가된 정보를 앱 컴포넌트로 전달해서 기존 목록에 연결하는 로직을 작성해야 됩니다. 심화편에서는 리프팅 스테이트뿐 아니라 상태값의 다중 관리에 대해서도 학습할 것입니다. 그러면 작업하시던 리액트 앱으로 이동해서 index.js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ndex.js에는 현재 아코디언 컴포넌트를 임포트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앱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실행 화면에 다시 회원 리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화면을 보면 이 부분을 새 컴포넌트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폴더 하위에 리스트 폼이라는 폴더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 폼 하위에 리스트 폼 컴포넌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폼 컴포넌트와 같은 경로로 CSS 파일도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컴포넌트 파일로 이동하여 코드를 작성합니다. 리액트 개발 시 저희는 정말로 많은 컴포넌트 생성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계속하다 보면 이것도 실증이 납니다. 저는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스니펫이라는 기능으로 저장을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스니펫이라는 거는 자주 사용하는 코드를 단축키에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사용법은 추후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컴포넌트를 스니펫으로 생성할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타이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리스트 폼 컴포넌트를 만들었고요. 같은 경로에 있는 리스트 폼 CSS도 임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딩 컴포넌트도 임포트 할까요? 자, 이제 리스트 폼 컴포넌트의 UI 부분을 코딩하겠습니다. 최상위 UI 요소의 클래스 네임을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헤딩 컴포넌트를 적용하겠습니다. 헤딩 컴포넌트의 컨텐트 프로그로 등록하기라는 값을 전달하겠습니다. 회원 등록하기로 할까요? 이제 폼 태그를 작성하고 입력 양식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폼 태그를 넣을 거고요. 하위에 input group 밑에 레이블 그리고 동 위에 input type 텍스트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이 코드는 JSX 문법으로 태그랑 유사하지만 태그가 아닙니다. 그래서 JSX의 레이블 태그의 HTML 포속성은 최종적으로 웹에서 파싱되었을 때 HTML 태그의 레이블 포속성으로 변환됩니다. 인풋 그룹 하위에 있는 레이블의 HTML 포속성은 유저 네임의 의미로 uname이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이름을 쓰시고요. 인풋 타입은 텍스트고요. 네임은 HTML의 포속성과 같은 것을 주겠습니다. uname id도 마찬가지로 포속성과 같은 값을 넣겠습니다. div 클래스 input 그룹을 블럭으로 지정하신 다음 3개를 더 복사합니다. 두 번째 레이블의 포속성은 썸네일 이미지라는 의미로 uso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그 다음 세 번째 거는요 이메일 mail 그 다음 이메일이라고 작성합니다. 마지막은요
인풋이 아니라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인풋 그룹 하위에 버튼, 뷰, 버튼, 타입을 서브밋으로 지정합니다. 전송이라고 쓸게요. CSS를 작성하겠습니다. 리스트 폼 CSS를 열어주시고요. 스타일링 하겠습니다. 리스트 폼 배경색 지정했고요. 너비는 50 VW, 마진은 모토. 풋 언더스코어 그룹 클래스를 선택해서 마진 레프트 방향으로 EVW 디스플레이 그리드 펄스트의 20% 등 라인의 70% 그리드 템플릿 로우스 오토로 지정합니다. 패딩 다음 라인 하이트 박스 사이즈 보도 박스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CSS 조금 더 작성해 볼까요? 리스트 폼 하위에 버튼 그리드 컬럼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패딩 0.5 VW 보더 레디우스 줍니다. 자, 보더는 적용 안 할 거고요. 백그라운드 색깔 넣을게요. 호버 효과도 넣습니다. 리스트 폼에 버튼에 호버하면 또 리스트 폼 버튼에 포커스 되었을 때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CSS를 작성했습니다. CSS 코드의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작한 리스트 폼 컴포넌트를 리스트 컴포넌트에서 인풋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뷰스 폴더 밑에 리스트 컴포넌트를 여시고 인풋합니다. 한 칸 위에 있죠. 헤딩 컴포넌트가 적용된 부분을 삭제하고 리스트 폼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 화면에 리스트 폼이 렌더링 됩니다. 이제부터 리스트 폼의 기능을 개발할 것인데 이전에 사용하던 콘솔 출력 로그는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창에 보시면 개발이 끝난 콘솔 메시지들이 출력되고 있는데요. 해당 라인을 찾아가서요. 다 삭제하겠습니다. 로우에 있네요. 로우스에 콘솔을 삭제. 콘솔 창에 더 이상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리스트 폼 컴포넌트로 이동해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프로그램 안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열려있는 파일 다 닫을게요. 리스트 폼 컴포넌트만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화면으로 송신하기만 할 뿐 화면의 데이터를 프로그램으로 수신하는 기능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입력창에 입력하는 데이터를 앱 프로그램 안으로 수신해 볼 것인데요.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름 입력창에 아무거나 데이터를 입력하시고요. 이 자바스크립트의 value라는 속성을 사용하여서 프로그램 내로 해당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값을 저장할 변수를 임시라는 의미로 템프라고 지정할까요? 컴포넌트 내부에 작성하겠습니다. let 사용자가 화면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행위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벤트로 간주합니다. 화면에 입력하는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벤트 리스너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템프라는 임시 변수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그 후 이벤트가 발생하는 인풋 요소로 커서를 이동하셔서 이벤트를 작성합니다. onChange라고 할게요. 이 onChange 이벤트는 인풋의 값이 변경될 때마다 실행되는 이벤트입니다. onChange에 할 일은 템프를 연결할 것이고요. 템프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 객체를 매개 변수로 넣으시고 이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이점 타겟된 요소의 value를 콘솔 창에 출력하도록 할게요. 이제 콘솔 로그를 확인해 봅니다. 여기에 회원이라고 할까요? 콘솔 창에 입력된 정보가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송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전송 버튼을 클릭 시에 화면이 깜빡이면서 템프의 데이터가 없어지는 것을 화면과 콘솔 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폼 태그의 버튼의 타입을 서브밋으로 지정했을 경우 제출 동작이 자동으로 발생됩니다. 이 제출이 실행되면서 페이지에 새로 고침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컴포넌트의 값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 use state를 사용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처음에 리액트를 다루실 때 use state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use state는 지금처럼 쉽게 화면의 모양이 A에서 B로 바뀔 때 특정 기능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풋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가 onChange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때 화면의 모양이 데이터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면의 모양이 바뀔 때 어떤 기능을 작성하시려면 use state를 사용합니다. use state를 임포트합니다. 그 다음 리스트 폼 컴포넌트 내부로 들어와서 use state를 호출합니다. use state 함수를 호출하고 배열 디스트럭처링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input name set input name 그 다음 초기값으로 빈 문자를 할당합니다. 이벤트 함수를 수정합니다. 템프를 삭제하시고요. 화살표 함수를 스니펫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그냥 스니펫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타이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솔 로그로 input name의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onChange 이벤트 발생 시에 이벤트 객체로부터 이 타겟점 value를 전달받을 것이고요. 전달받은 이 타겟점 value를 set input name 함수에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콘솔 로그로 input name의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콘솔 창에 보시면 최초 렌더 시에는 input name의 값이 현재 빈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콘솔 창에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게 보이고요. 이름 인풋에 이름을 입력하면 입력할 때마다 콘솔 창에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이 보입니다. 나머지 인풋의 값들도 use state를 사용해서 값을 저장하겠습니다. 콘솔 로그는 삭제, 템프도 삭제할게요. 나머지 값들도 이제 use state를 사용해서 관리합니다. 두 개가 더 필요하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값이 사진과 이메일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use state 함수에서 관리합니다. const input sum이라고 할게요. 다음 set input sum
input 이메일, set input 이메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둘 다 초기값으로 빈 문자열을 할당하고요. 이제 각각 UI 요소로 이동하여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함수를 이벤트에 연결하겠습니다. u 이메일 인풋으로 이동하셔서 on change 이벤트가 발생하면 함수를 실행하는데요. 함수의 내용은 이벤트 객체로부터 event.target.value를 얻어오는 거고, 이거를 set input 이메일한테 전달하죠. int 풋으로 되어 있네요. 위에 input 부분을 여기 함수명 수정할게요. 다음 사진도 해야죠. 도 on change 이벤트 객체로부터 set input 함수의 한테 이벤트 객체의 target value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다중 상태 관리가 가능한데요. 다시 한번 이제 콘솔 창에서 input sum 그리고 input 이메일에 저장된 값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또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서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다 뒤져보고요. 그러면 콘솔에 input name, input sum, input 이메일은 빈 문자열이 출력되다가 저희가 어떤 값을 입력하면 이메일, 자 이렇게 값을 입력하면 해당 값이 관리할 변수에 이렇게 저장되는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의 유즈 스테이트를 여러 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관리하실 값이 100개가 되면 유즈 스테이트를 100개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콘솔로 입력값을 확인하지 말고요. 입력받은 데이터를 화면에 렌더 시켜 볼게요. 새로 고침을 눌러서 입력되어 있는 모든 것을 삭제하고 콘솔 로그 명령은 삭제할게요. 그러면 헤딩 밑에다가 넣어볼까요? 헤딩 밑에 p 태그를 넣고 이 안에 input, name, sum 이메일들이 자바스크립트의 변수기 때문에요. 태그 내부에 중괄호를 하시고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작성하시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최초 렌더 시에는 이 변수들의 값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렇게 화면에 렌더되는 것이 보이죠. 이메일, email, email.com 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출력이 되죠. 만약에 저희가 이 유즈 스테이트의 초기값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하면요. 자, 최초 렌더 시에 빈 문자열이 아니라 초기값이 보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렌더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유즈 스테이트 함수의 인자로 어떠한 값을 전달하면 이 관리하는 변수의 초기값으로 할당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p 태그 확인했으니까 삭제할 거고요. 유즈 스테이트에 다른 문자를 넣어본 것도 삭제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사용자의 입력값을 프로그램 내부의 변수에 저장한 이유는 새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에 추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이 회원 목록에 새로 입력한 회원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출력을 해야 하므로 이 데이터를 프로그램 내부로 저장한 것이죠. 자, 이제 제출 버튼에 대해서 작성하면서 각각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공할 것인데요. 사용자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입력한 값을 여러 번 수정이나 삭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타가 나거나 하니까 여러 번 수정 혹은 삭제하는 경우가 있겠죠. 저희가 필요한 값은 최종으로 입력한 값이니 사용자가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그때 값을 데이터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폼 요소에는 데이터를 제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브밋이라는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n submit 이라는 이벤트를 작성하시고요. submit handler라는 함수를 값으로 넣겠습니다. handler
이제 서브 및 핸들러 함수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서브 및 핸들러. 자, 전송 버튼 클릭 시에 페이지가 한번 깜빡이면서 페이지 내의 모든 데이터가 초기화되는데요. 이것은 서브 및 속성을 가진 버튼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 기본 속성을 막는 코드를 먼저 작성할게요. 서브 및 핸들러의 소괄호 안에 이벤트 계획틀을 추가하시고 이벤트에 막습니다. 프리벤트 디폴트 기본 값을. 이제 다시 클릭하면 새로 고침이 일어나는 현상이 없어지죠. 인풋에서 전달받고 있는 세 개의 값을 하나의 객체로 묶어서 관리하겠습니다. new db라는 이름으로 객체 형태로 묶겠습니다. name sum 그 다음 콘솔 로그에서 new db의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회원, 사진, 이메일이라고 쓰시고 온 서브 및 이벤트는 전송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감지됩니다. 전송을 클릭해 볼게요. 데이터가 name 키에 input name, sum에 input sum, 그리고 이메일에 input 이메일이 확인되죠. 그 다음 자, 이렇게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면 사용자가 보고 있는 이 UI의 인풋 부분은 데이터를 비워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를 단방향으로만 전달했습니다. 화면에서 입력하는 값을 프로그램으로 저장하기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있는 값을 화면으로 보내주는 코드를 작성해 볼 것인데요. 자, 이것을 데이터의 양방향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자, 말만 어렵지 굉장히 쉽습니다. 화면의 상태값을 갖고 있는 변수에 원하는 값을 할당하고 화면의 요소와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리액트에서 상태관리 변수의 값을 변경할 때는 변수에 바로 새 값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useState에 연결되어 있는 전용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UDB 콘솔 로그 아래쪽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input name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 있는 전용 함수는 setInputName이고요. sum의 전용 함수는 setInputSum, input 이메일은 setInputEmail, 이렇게 각각 변수의 값을 변경하는 함수들이 있고요. 저희는 이 함수를 호출해서 바꾸고 싶은 값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호출해서 변경하고 싶은 값은 빈 문자열입니다. 콘솔 로그를 입력 상태에서 한번 찍고 변경 상태에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콘솔 로그에 new db가 들어있는 이 부분을요. 값이 변경되고 난 후에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여기에 두 번째라고 숫자 1을 연결해서 구별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하고 데이터를 입력해 볼게요. 회원, 사진, 이메일. 그 다음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콘솔 로그의 new db가 한 번, 두 번 출력되는 것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set input sum 혹은 set input email 혹은 set input name에 변경된 변수의 값이 화면에 반영이 되지 않는데요. 렌더하고 있는 부분에 useState로 관리하고 있는 변수를 연결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자, input 태그에 value 속성을 추가하시고 여기에 input name 변수를 작성합니다. 비워지는 것이 보이죠? 또 썸네일에도요. value를 추가합니다. 자, 마지막 이메일에도 네, 테스트 해볼까요? 이번에는 화면에 그려지는 부분은 빈 문자열로 변경이 되고 콘솔에는 콘솔대로 입력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리스트 폼 컴포넌트의 useState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입력받은 새 데이터를 상향식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지 그림으로 먼저 이해한 후에 바로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는 앱 컴포넌트의 구조도입니다. 전체 회원의 데이터는 앱 컴포넌트에 들어있고요. 현재 저희가 새 데이터를 입력받는 컴포넌트는 이 리스트 폼입니다.
구조를 보면 앱 컴포넌트는 리스트라는 컴포넌트를 임포트하고 있고 리스트 컴포넌트가 리스트 폼 컴포넌트를 임포트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폼 컴포넌트에서는 새 데이터인 new db를 입력받아서 이것을 앱으로 전달을 해야 new db와 멤버 db가 연결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중간에 리스트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리스트 폼을 임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바로 올려줄 수 없습니다. 자, 리스트 폼 컴포넌트는 앱 컴포넌트의 자손 요소이기 때문에 바로 값을 전달할 수 없고요. 데이터를 상향식으로 올려주셔야 할 때는 반드시 임포트하고 있는 바로 부모 요소를 통해서만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리스트 폼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새 데이터베이스를 리스트 컴포넌트로 전달할 것이고요. 리스트 컴포넌트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앱으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앱 컴포넌트에서 멤버 db 변수에 기존의 멤버 db와 전달받은 new db 변수를 더해서 화면에 최종 렌더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컴포넌트를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앱 컴포넌트에 개발해야 되는 기능은요, 크게 3개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위 컴포넌트에서 올려주는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고, 그리고 프롭을 사용해서 자식 컴포넌트로 전달하기. 그리고 두 번째, 전달받은 값을 기존 값과 연결하기입니다. 새 값을 기존 값인 멤버 db와 연결하기. 그 다음 세 번째, 2번에서 가공한 데이터를 렌더식입니다. 자, 3번 과정에서 현재 보이고 있는 화면의 리스트가 2번의 데이터로 리렌더 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use state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앱 컴포넌트에 임포트 하겠습니다. use state. 그리고 이 멤버DB 변수는 전역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앱 컴포넌트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위 컴포넌트인 리스트에서도 전달되고 있죠. 자, 이렇게 어떤 컴포넌트 내에 종속되지 않은 이런 변수들은 컴포넌트 밖으로 이동시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킬게요. 그 다음 각 단계에서 사용할 변수를 초기화 하겠습니다. use state state를 add list set add list. 그 다음 add list 변수의 값으로 멤버 db를 할당하여 add list 변수를 초기화합니다. 이렇게. 이제 리스트 컴포넌트의 프롭으로 내려줄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함수는 add 리스트 핸들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요, 리스트 컴포넌트에 new list라는 키로 내려줄 거고요. 자, 이 함수가 하는 일은 new list라는 키로 하위 컴포넌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넘겨주면 그 데이터를 매개 변수 db로 전달받겠습니다. 그리고 set add list 함수한테 전달받은 값을 기존의 값과 연결해서 전달할 것인데요. 상태를 바꾸는 함수에 콜백 함수를 인자로 전달하면 use state 훅에서 내부적으로 반환해주는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t add list에 기존의 목록 더하기 새 목록을 연결해야 하니까요. set add list의 함수에 콜백을 작성하고 이 콜백에 인자 프리뷰라는 인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콘솔 로그로 프리뷰에
반환값을 출력해 보시면 아직은 전달되는 값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찍히겠죠.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이 앞에 리뷰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 반환할 때 이 함수의 반환값은 기존 목록인 멤버DB와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값을 연결할 것입니다. 점점점 하시고 프리뷰.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단계에서 3번 단계 기존 목록과 새 목록을 연결한 것을 렌더링 시키기 단계를 구현하려면, 자, 이제 리스트 DB의 전달값이 이거는 지금 기존 목록 요것만 가지고 있는 변수죠. 자, 이제 기존 목록과 새 목록을 더한 변수 add 리스트를 리스트 DB에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3번 단계까지 전부 구현한 것이고요. 이제 상태값을 올려주는 로직을 작성하겠습니다. 리스트 컴포넌트를 열어주십시오. 자, 리스트 컴포넌트에 리스트 폼 컴포넌트가 있고요. 이 리스트 폼 컴포넌트에 이제 앱에서 리스트로 전달하고 있는 new 리스트 프롭을 얘한테도 전달해줘야겠죠. 자, 리스트의 프롭으로 들어오는 값들을 콘솔 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롭스. 그러면 db라는 키에 5개의 배열이 new 리스트의 함수가 프롭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리스트 폼 컴포넌트에 props.new 리스트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자, new 리스트라는 키로 전달할게요. props.new 리스트. 그 다음 리스트 폼 컴포넌트로 이동하셔서 내려주고 있는 프롭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콘솔 로그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props. 자, 리스트 폼 컴포넌트에도 new 리스트가 함수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혹시 전달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리스트 폼 컴포넌트의 소괄호 내부에 props라는 매개 변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부분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서브밋 핸들러의 콘솔 로그 삭제하겠습니다. 리스트 폼 컴포넌트에서 props.new 리스트 함수를 사용하면서 인자로 new db를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UI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 콘솔 창에는 지금 프리뷰에 값이 추가돼서 총 6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5번까지 지금 새로 입력한 데이터가 앱 컴포넌트에 전달된 것은 확인되는데요. 어떤 일인지 콘솔 로그에는 워닝이 뜨고요. 리스트에 입력한 데이터가 렌더되지 않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워닝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7 컴포넌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리스트 컴포넌트는 맵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는데요. 이 맵 함수를 사용하려면 ID, 유일한 ID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추가한 이 리스트 폼에는 new db에 있는 키 중에 ID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ID를 추가할 것인데요. ID는 랜덤으로 생성되도록 코드를 작성할 것이고요. 코드의 작성 위치는 리스트 컴포넌트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ID를 추가하실 때 앱에 작성하실 수도 있고 리스트 폼에도 작성할 수 있는데 굳이 리스트 컴포넌트에 작성하는 이유는 해당 컴포넌트에서 ID 값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지보수하기 쉬운 컴포넌트에다가 ID를 추가하는 로직을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리스트 컴포넌트의 바디 내부로 들어오셔서 하위 컴포넌트인 리스트 폼이 전달하는 new db의 ID 키를 추가하는 로직을 작성하겠습니다. 함수 형태로 작성할 거고요. add db 핸들러라고 할게요. 다음 add db 핸들러에 let id 변수를 선언하고 mass 함수를 사용해서 랜덤으로 id를 생성할 수 있는 표현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네, sourceString 이 let id에 작성한 표현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냥 랜덤으로 id를 생성할 수 있는 표현식입니다. 그 다음에 const new db
DB는 소문자로 작성했고요. 자, const new DB는 리스트 폼에서 올려주는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이 ID, 이 변수 ID와 연결할 것인데요. 그러면 add DB 핸들러에서 매개 변수로 DB를 전달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 DB와 ID를 연결하는 로직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props .new list 함수에 이 변경한 new db를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 리스트 폼에 new list 키로 props new list를 전달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수정돼야 됩니다. add db 핸들러가 값을 받아서 id와 연결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new list의 prop 값으로 props new list가 아니라 add db 핸들러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후 테스트 해볼까요? 사진에 들어가는 이미지 경로는 저희가 앱 컴포넌트에 작성해 놓은 멤버 db의 썸키의 주소 부분을 복사하셔서 넣으시고 뒤에 번호가 있어요. pet-하고 5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를 1번부터 10번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변경하셔서 이메일은 아무거나 넣으시고요. 여기 뒤에 숫자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추가한 회원 정보가 기존 목록에 연결되면서 화면이 리렌더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미지 경로는 여러분들의 호스팅 서버에 있는 서버 주소 입력하시면 되고요. 혹시 없으신 경우에는 제 서버에 있는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송 클릭하면 이렇게 테스트라는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리액트의 리프팅 스테이트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약간 어려웠죠? 자꾸 이제 하시다 보면은 흐름이 익숙해지면서 리프팅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저희 강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앞으로 2강 남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컴포넌트의 다양한 스타일 적용 방법과 조건부 렌더링을 다룰 것이고 마지막 강의에서는 리액트 앱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